만약에 이게 터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NPL 쪽에 좀 계셔봤으니까 더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현장에서 네. 이제 좀 느끼시는 분들의 말을 제가 많이 듣는데 네. 금융위기 때보다 더 하대요. 아, 금융위기 때도 한번 터지긴 터졌는데 네. 금방 회복이 좀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군열이 좀 샤프하게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게 과연 금방 회복이 될까? 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보다도 더 힘들대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실제 부동산 전문가들과 제가 같이 집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NPL은 무엇인가? 나도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이 NPL 마켓에 굉장히 여러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또 우리 피크아웃을 전달하는 최부심이 나와서 이제 좀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어썸쌤님을 모셨거든요. 사실 어썸쌤님 저희 부동산 대학원 뭐 동문이기도 한데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르지 않은 NPL을 바르게 하는 바른 NPL의 어썸쌤입니다. 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멋져진 것 같은데요. 조금 깔아야죠. 아 네. 그렇군요. 바르지 않은 NPL을 바르게 한다는 말 자체가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일단 NPL 자체가 바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다 개판이에요. 네. 그리고 막 사기꾼도 엄청 많고. 네. 그래서 다 바르지 않게 막 하는 게 제가 조금 바꾸고 싶어서. 그렇구나. 그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썼잖아요. 증권사 다니는 사람이 NPL에 뭔가 조금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뭐 부실 채권이 많아지면은 그거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약간 후킹하는 광고들이 많은데 그런 걸 또 잘못 들어갔다가 또 된통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같은 금융인이라고 해서 네. 이런 쪽을 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친한 증권사 지점장이에요. 그분이 NPL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 NPL을 또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당했어요. 머리가 어질어질하네. 지금도 NPL 사기가 좀 있는데 네. 예전에는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렇구나. NPL 사기 같은 건 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어떤 식으로? 자, 이제 NPL이라는 거는 네. 먼저 부실 채권이죠. 네네. 부실 채권.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네. 이 사람이 못 갚았어요. 예. 그럼 이게 부실이 됩니다. 예. 이 채권 자체가. 그렇죠. 이거를 누군가한테 팔 수가 있어요, 은행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는 개인이나 네. 일반 법인이나 네. 다 살 수가 있었어요. 은행이 파는 것을. 그렇죠. 아. 누구나 다 살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대부법인이나 네. 무슨 자산관리회사, 네. 뭐 유암코나 대신F나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이제 살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1차적으로 소위 그 프라이머리 마켓이 있구나. 그러니까 은행이 팔려고 하는 부실 채권인 NPL을 사들이는 1차 그 소위 매수 기관들이 존재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2016년도에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면 네. 너무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 바뀌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는데요? 자, 제가 일반 법인에서 네. 어떠한 채권을 사와요. 네. 자, 10억짜리 채권을 사옵니다. 예.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담보는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물건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준 게 근저당권. 네.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저희는. 네. 이렇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걸 근질권이라고 하는데. 네. 자, 근데 10억짜리 채권 사올 때 네. 자기 돈 한 1억 들어가고 9억을 또 빌려요. 예. 빌리는데 이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1억이 부족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이 야, 부족하면 그러면 자기 자본 1억도 부족해서 투자자를 또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1억만 모아야죠. 네. 여기서 더 모으는구나. 더 모아요. 어머나야. 쫙 모아서 확정적인 수익 주겠다. 네. 이렇게 이제 꼬셔가지고 예전에 어마어마한 폰지 사기들이 많았죠. 1억만 필요한 인간이 한 10억짜리를 모아버리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상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섞을 수가 있는 게 저축은행 같은 데서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거기 돈을 넣은 것처럼 섞어버릴 수가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일단은 이 사기부터 시작해서 되게 그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어썸쌤 제가 소개도 안 시키고 일단은 바르지 않은 NPL 시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NPL 쪽을 하시게 된 건데 그러면은 어쨌든 NPL 쪽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아실 것 같고 어떻게 좀 NPL 쪽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 어떤 경로로 이제 요 관련된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도 사기를 당할 뻔했었어요. 2013년부터 제가 NPL 투자를 했었는데 예. 저는 다행히도 그때 당시 업체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거기에 저는 투자를 했었고 예. 똑같이 확정적인 수익을 받는
네. 그런 구조로 저는 투자를 했었는데 네. 다행히도 저는 엑싯을 잘 했고 네. 그때 이제 NPL의 맛을 본 거예요. 네. 와, 이건 대박이구나. 네. 저한테 한 연 12%인가? 그 정도 줬었거든요. 네네네. 2013년도에 12%면 대단한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얘는 돈을 얼마나 벌길래 나한테 12%를 주지? 라는 생각에 네. 따라다녀 보고 뭐 하고 했는데 야, 수익률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왜 12%밖에 안 주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그걸 공부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NPL을 내가 사업으로 해봐야겠다. 네네네. 이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됐었고, 네.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법인을 냈어요. 네네네. 대부법인을 내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자격을 얻었거든요. 네, 아까 16년에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대부법인 인가를 받으신 다음에 매입할 수 있게 된 거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게 뭐 장단기 금리차나 부실채권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고 있었는데 네네. 그 수치들이 엄청 위험해 보였어요, 저한테는. 2018년 수준의 수치가 위험해 보였어요. 맞아요. 요즘 같은 때도 아닌데. 네. 그럼 요즘 완전 뭐 아사리판이겠네. 그럼 그 얘기 좀 더 진행해 보면요. 네, 지금은 장난이 아닌데 2018년도에 어떤 수치가 좀 그랬었냐면 네. 일단 장단기 금리차가 좀 역전이 됐었고 네. 부실채권 비율이라는 게 네. 0%대로 떨어졌어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의 그 전체 비율이 0%대로 내려갔다는 말씀이죠. 네, 떨어졌어요. 네네. 그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그러면 좀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0%대로 내려갔으니까는. 그런데 퍼센테이지는 떨어졌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떨어진 이유가 총 여신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낮아진 것처럼 착시의 효과였던 거죠. 그러면 여신분의 부실채권인데 분모인 여신이 엄청 커져버렸다. 그렇죠. 분모는 엄청 커지니까 요 부실채권 비율은 1%대에서 0%대로 떨어졌는데 실제로는 분자인 금액 총액은 더 커졌다거나 막 이 말씀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분모가 커지니까 네. 분모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작아 보이는 효과인 거죠. 부실채권 네. 비율이.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1%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가 딱 3번 있었어요. 이것도 갑자기 나 지금 닭살 살짝 돌았는데 언제 떨어졌는데요? IMF 이전, 네. 금융위기 이전, 네. 그리고 지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뭐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아니 그러면 잠깐만 정리를 하면은 금융기관들이 그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니까 그 대출채권이라는 걸 원래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 대출채권에 대한 기준들도 있잖아요. 고정이야 여신 등등 쭈루룩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부실화된 것들이 결국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가 안 들어오는 그런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을 하는 건데 네. 그 매각을 하는 부실채권의 비율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총 대출, 총 여신 네. 대비해서 지금 0%대밖에 안 되긴 하는 건데 네.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1%대보다는 0%대가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지만은 역설적으로 0%대인 때가 마치 낭떠러지 직전인 것처럼 그 IMF랑 08년이랑 지금이다. 맞아요. 그럼 왜 그 직전에 위기 직전에 0%대로 떨어지는 건지 뭐 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 네. 이게 금감원 들어가면 다 통계가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에 총 여신들이 갑자기 쫙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아, 그때가 좀 사람들이 금리도 좀 낮고 네. 대출도 잘 나오고 네. 이러니까 대출 정말 많이 받고 네. 그게 또 부동산으로 또 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사실상 저는 2018년도부터 네. 법인을 냈잖아요. 그때 저는 대박을 칠 줄 알았어요. 네. NPL로 대박을 칠 줄 알았어요. 야, 우리나라 부동산 망했다 이제. 네. 이제 떡락한다. 이거 끝났다. 네. 부동산 한번 터진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네. 금리가 더 낮아지고 네. 추가 대출이 더 나와요. 그렇죠. 그때 여신이 완전 폭발했구만. 네. 네. 여신이 엄청나게 폭발한 거예요. 네네. 사실상 2018, 2019, 2020 정도에 네. 뭐가 하나 조금씩 터졌어야 됐어요. 아, 근데 이게 안 터지고 있다 보니까 풍선이 이만해진 거예요, 이제. 그럼 이거는 정부가 네. 참 할 말이 많은데 네. 제가 조금씩 터트렸어야 돼요. 약간씩 네네. 약간씩. 근데 이거를 감추고 뭐 하고 미루고 한 번에 터지면 큰일 난다.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아시다시피 증권사 PF 지금 뭐 난리 났죠. 하지만 그거 터트리지 못하게 작년에 조금 맞죠. 눌러놨었죠. 있었죠. 작년 5월까지 눌러놨었어요. 그렇죠. 작년 6월부터 열어놨지. 그죠. 예. 이런 거 자체가 다 풍선을 키운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지금 이제 딱 손 놔버리면 네. 끝나요.
지금 사실 손 놓은 거 같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작년 5월까지는 좀 눌러놨었는데 작년 6월부터 그냥 감당이 안 되니까 손을 놓은 것 같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작년에 금융기관 자생 조정을 해라 이러면서 부실 채권들이랑 PF에 대한 자성 조정을 하라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실 채권들은 결국 매각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일부는. 네. 근데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부실 채권 비율이 0%대로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열심히 그런 부실 채권들을 팔고 있다는 걸 수도 있는 건가요? 팔기 시작하면서 막 0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0%대라고 말씀드린 건 1금융권 네. 기준이고, 아, 근데 이제 2금융권 가면 이제 0%대가 사실 아니죠. 네. 엄청 높아요 지금. 네네. 엄청 높은데 이 금감원 보고를 언제 하죠 우리가? 3692 해요. 네. 3692. 3월 말, 6월 말, 아. 9월 말, 12월 말. 네. 요때 바로 이전에 엄청나게 매각을 해요. 아, 그 숫자 맞추려고. 에. 그런데 이제 은행들은 자기네들이 또 펀딩을 해가지고 예, 예. 뭐 무슨 중앙회 뭐 이런 데 예, 있죠. 그런 데서 펀딩을 해서 자기네들 거를 또 사요. 네, 네. 그러면 은행 자체는 부실률이 또 낮아 보이죠. 네. 근데 여기는 그냥 투자업체가 돼버리니까, 자산관리회사 같은 네. 그런 회사가 돼버리니까 여기는 당연히 부실된 걸로 사기 때문에 아무 네. 문제가 없어요. 네. 떨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다 매각한 것처럼. 근데 여기도 한계가 있겠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몇 조씩 만들어요. 네. 몇 조씩 해봤자 조금 큰 지점들은 한 6, 7개 지점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거 떨고 나머지는 또 쌓이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 그럼 지금 이제 현장에서 느끼실 때는, 오늘 이제 저희가 오게 된 것도 약간 그런 맥락이었는데, NPL의 위기가 원래 한 18, 19년 전으로 한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코로나로 더 커졌고, 더 커진 거가 지금 더 못 버티는 상황이 돼가지고, 뭔가 소위 말하는 이제 폭발 직전에 그 촉을 느끼셔가지고 지금 이제 오신 거구만요. 그렇죠. 아, 네.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터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NPL 쪽에 좀 계셔봤으니까 더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현장에서 네. 이제 좀 느끼시는 분들의 말을 제가 많이 듣는데, 네. 금융위기 때보다 더 하대요. 아, 금융위기 때도 한번 터지긴 터졌는데 네. 금방 회복이 좀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09년에 좀 샤프하게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게 과연 금방 회복이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보다도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동산 관련한 금융의 부실화가 되게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공감하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시행사 모임에 갔다 왔어요. 네.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올해 목표가 뭐냐, 갖고 있는 땅 절반 다 파는 거다. 시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 땅을 팔겠다는 게 목표래요. 시행사가 땅을 사고 뭐 시행을 하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지금 PFC는 다 죽었고 아무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갖고 있는 땅을 갖고 있어봐야 토담대 이자만 나가고 오히려 보유세만 나가고 하니까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게 목표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은, 싸게 팔아줄 테니까 저한테 땅을 사라, 약간 이런 거랑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행사가 진짜 이렇게 땅 파는 게 목표인 정도로 PF는 완전히 와서 사기 난 상태고, 이게 금융이 뭔가 돌질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부실채권 비율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 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요번에. 0.38%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 이게 2022년 9월인가? 잠깐만요. 이거 좀 네. 볼게요. 네, 자료 보면서 하시죠. 부실채권 비율이 2022년 9월에 네. 0.38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게 역사적으로 제일 최저치예요. 어, 그런데 총여신, 아까 말씀드린 총여신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부실채권 비율이 1% 미만이면 다 위험하냐? 네.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시장이 그렇죠, 바뀌었고 그럴 수도 네.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전제 조건이 총여신이 그대로 좀 버텨주고, 예. 그리고 0%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예. 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총여신은 계속 또 늘어났어요. 네. 계속 늘어났는데 부실채권 비율이 늘어났어요. 아, 그럼 그때부터는 다 부실이네. 이때부터는 예. 총여신의 이 속도, 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네. 부실 속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더 빠르다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여신 사이즈도 소위 몇 천조 원이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은 사실은 지금 PF에만 있는 돈만 해도, PF 쪽에 있는 돈만 해도 230조더라고요. 그리고 브릿지론 PF로 토담대랑 브릿지론 합쳐서 60조.
일단 본 PF에서 한 170조 되는 것 같아요. 네. 중국 미분양이 2만 세대로 늘어나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22년 얘기했었던 시점에는 8천 세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2만 4천 세대로 3배 올라왔으니까 2만 4천 세대 기준으로 뭐 4억 원만 잡아도 10조 원이고 230조 PF에서 10조 원으로 끝날 리는 없어 보이고 근데 그게 아직 터진 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터지면은 그러면 이제 역설적이지만 아까 원래 NPL 관련 사업은 이런 게 문제화가 되면은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제 네네. 조금 더 바빠지는 네. 그런 시기 그렇게 되는 거죠. 언어가 굉장히 순화가 잘 되시네요. 평소에는 약간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좀 순화가 되게 고급진. 역시 금융사 출신이어서 뭔가 달라. 그러게요. 네. 네, 또, 역시 금융사 출신들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다소 순화를 해서 표현을 한다. 네. 사적인 자리에서는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네. 그러면은 지금도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유튜브도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시작했죠.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막 18만, 40만 막 어마어마하던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있는 얘기만 했을 뿐인데 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특히 근데 확실히 그 본인도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도 있었고 이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전세 사기 관련 영상도 좀 올리셨고 그쵸. 신탁 전세 사기 그런 거 진짜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맞아요. 그 신탁 전세 사기도 조회수가 10몇만 나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한 20-30만 이제 올라갈 것 같고 또 그 병원 얘기 하시면서 또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아요. 병원으로 임차를 들어오는 척하면서 네. 이런 이제 사기꾼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영상이었죠.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사기 공화국이에요. 정말 이거 어떻게 다 싸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태형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한국의 사기 사건 규모를 제가 알아보니까 30조가 넘어요. 연간 30조. 연간 30조인데 CAGR로 연평균으로 10%씩 그로스를 해요. 사기가 성장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소위 청년들 전세 사기 관련한 그 규모도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지만은 그리고 피해자가 1인당 평균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30만 명의 피해자가 나오거든요. 30조 피해가 나오니까. 그래서 상해를 한번 당했다 하면은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평균 1억인 거고 근데 소액도 있으니까 많이 받는 사람은 수억 원 이상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나 진짜 충격적이야. 대한민국이 참 그러네요. 네, 그 사기 시장이 이제 사교육 시장보다 더 커졌는데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원래 막 크다고 해도 사교육 시장 커봐야 29조인데 사기는 이제 거의 한 33조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데이터 진짜. 볼 때마다 일단 막 충격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NPL 쪽에서는 거꾸로 말하면은 터지기 직전인데 다시 이쪽으로 정리하면은 터지기 직전인데 아직은 안 터졌는데 체감은 더 이상 못 버티는 레벨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좀 받고 계신 것 같고 터진다면은 이제 업무적으로는 바빠지긴 하겠지만 그게 한국 사회는 이제 또 다른 위기라는 거니까 세 번째 위기라는 그런 거가 되는 거니까 그걸 바라볼 때의 심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저도 뭐 아시다시피 네. 이제 시행사 뭐 디벨로퍼 모임 뭐 이런 데 많잖아요. 네. 가는데 네. 저만 웃고 있어요. 웃지 못해요, 사실. 맞아요. 마음속으로만 웃고 있어요. 다들 힘들다 다 죽겠다 하는데 저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픈데 저도 살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사실 이 생태계 안에서 뭐라 그럴까 이 부실 채권이 많아지면서 원래 중간중간 정리가 됐었다면은 서로 어느 정도로 그 피해를 완화시키면서 생존이 되었던 건데 그동안에 정책적으로나 뭐나 해결책을 냈었던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힘으로 눌러왔었는데 이제 힘으로 눌러왔었는데 그거를 놔버리면서 지금 풍선이 엄청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경매 건수를 보면 네. 경매 접수 건수를 보면 12만 건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접수가 되면 요즘에는 보통 한 1년 후에 경매가 개시가 돼요. 그러면 지금 1년 후면 이제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이제 무진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12만 건이라는 게 거의 월 만 건이잖아요. 어마어마하네. 이게 언제적 수치냐면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그때 대충 12만 건 그 전후였어요. 연간. 08, 13년 제일 부동산 안 좋았을 때? 그때부터 2013년도까지. 네. 그 이후로 지금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의 위기로 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거 수치적으로 보면 답이 나와요. 야, 진짜 그러니까 나 정말 심각해 보여, 진짜로. 제가 그 지난달에 있었던 건데 모 언론사에서
부동산 시행사하고 지방 건설회사들이 주 멤버로 있는 거기에 가서 부동산 전망을 하래요. 저한테. 아, 힘들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뭐 공개적으로 소위 사살하려고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시행사가 다 지방 시행사셨어요. 지방 시행사고 지방 건설사고. 그래서 저는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몇 마디가 없었어요. 지금 사람들의 선호가 바뀌었고 선호가 바뀐 걸로 인해서 서울 쏠림이 더더욱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선호가 바뀐 이유는 교육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출산율이라든가 뭐 많은 그런 기능들을 지방도시가 제공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바뀐 건데 그거를 개별 주택단지 짓는 시행사가 어떻게 바꾸냐, 학교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대학교 학력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직장 문제를 어떻게 시행사가 바꿀 수가 있냐. 그러니까는 사업이 안 좋아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 시행사분들은 잘못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은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었어요. 22년 전으로 이제 출산율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려가지고 부동산에 시차가 있다 보니까 잘못 맞아서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그러면 22년, 23년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 터질 뻔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권 초기니까 좀 강력하게 억제를 한 감이 없지 않거든요. 초기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완전 강력하게 억제했고 23년 1월에 이제 대우건설이 울산 문수지구 PF 400억짜리를 하나 털었는데 그 400억짜리 털었다고 4월 달에 감사를 받았다고 했나? 이제 그런 게 건설사에 터지니까 아 우리 뭐 하나 털면 난리 나는구나 해서 23년을 프리징 된 상태로 다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계속 연기만 해줍시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 그럼 뭐 정부에서 신경 써가지고 관리 감독하다가 좀 나중에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그해 12월 달에 태양건설 위기가 있었고요. 태양건설 위기를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결국은 채권단들 불러서 막 교통정리를 해주니까 아 정부가 신경 써주는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24년이 왔는데 24년에 오니까 5월 달에 미안한데 이제 너네끼리 해라 이러면서 손을 놔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저희끼리 하니까 그럼 기준이라도 설정을 하자. 뭐 양질, 중간, 위험 3등급,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부실 PF 관련한 그런 채권들은 알아서 정리하세요 라고 하니까 언제까지요? 하니까 연말까지 해서 심사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정리해라 한 게 작년 말이니까 올해는 그 심사한 것들 중에서 처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처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사실상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았잖아요. 좋아서 저희가 은행들한테 굽신굽신 거리면서 좀 좋은 NPL 좀 달라, 좋은 채권 좀 달라 이렇게 막 계속 그냥 부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지금은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아, 그 옆에서 막 은행에서 와가지고 제발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할 그 주체시니까 그렇죠. 엄청 연락이 와요. 대박이네. 시장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저희도 직원도 계속 충원하고 뭐 저희 거의 뭐 혼자 일했었거든요.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어쨌든 어썸쌤 그 개인 사업적인 입장에서는 뭐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오셔가지고 약간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유튜브 아까 얘기하다가 저희가 또 잠깐 딴기로 샜는데 유튜브는 뭐 어떤 목적에서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좀 개설을 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일반인들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좀 어려워요. NPL 사실 NPL을 많이 알리고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뭐 조심해야 될 거,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혹은 제 주위의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거 이런 걸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채부심 구독하시는 분들도 어썸쌤 치면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구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일단은 조회수가 뭐 수십만 회짜리 그런 조회수가 있는 걸 보면 제가 생각할 때 포텐이 이제 있어 보여가지고 여기 이제 좀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사업적으로 너무 잘 되실 거라 가지고 돈을 은행에서 와가지고 뭐 무릎 꿇고 땅 사라고 제발 좀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것도 보면 그래도 요즘 신수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쪘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뭔가 사업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그 여신 규모 대비 부실 채권 비율이 낮아지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되게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더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PF 관련해서 이 정부가 처리하는 거를 계속 쭉 봐왔던 입장에서 작년 6월쯤에 느꼈던 제 마음은 뭐였냐면은 뭐 어쩌라는 건가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시차를 두고 작년에 경매 건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그 맥락이 또 맞아 보이고
근데 올해는 그러면 신청 건수가 뭐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진짜 뭐 바빠지실 것 같긴 하고요. 이런 사태를 키운 거에 대해 가지고는 진짜 좀 여러 차원의 반성이라든가 대책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어썸쌤이 나오셨는데요. 사실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 공부라는 책을 이제 같이 공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 맨 뒤에 계세요. 아시죠? 네. 아니 저희가 몇 명이죠? 11명인가요? 네. 11명 중에 제 분야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분양부터 해가지고 MPL까지 간 거예요. 어려워서 마지막에 간 게 아니고 그 부동산의 생애주기 차원에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해서 분양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아파트 사고 뭐 1주택 하고 1주택 한 다음에 또 뭐 하고 주택 다음에 비주택 하고 뭐 하고 뭐 하다가 결국에는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하면 결국 MPL까지 가니까 뒤로 간 걸 거예요. 그래서 뒤에까지 몇 분이나 읽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왜 우리 수학의 정석도 앞에만 보잖아요. 앞에만 새까맣고 뒤에부터 좀 봐주세요. 이거는 챕터를 참고로 지금은 MPL 챕터를 봐야 됩니다. 이 책은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죄송한데 어쨌든 이 책은 굉장히 기초 도서로 낸 건데 MPL 챕터를 실제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또 경매 건수가 또 많아진다고 하니까 경매를 요 짧은 책으로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시면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고 온라인 해주시면 저도 좀 청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MPL 시대가 온다. 같이 공부하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